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당선인은요, 인수위원장에 안철수 대표, 부위원장에는 권영세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여기에 7개 분과에 또 위원회, 특위, TF 등등이 생긴다고 하니까요. 이제 인수위원들이 들어올 텐데, 자, 새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와 추진 내용이 속속 들려올 것 같습니다. 자, 한편 패배한 민주당은요, 윤호중 비대위에 N번방을 추적한 불꽃 기자단 박지현 공동위원장과 8명의 비대위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1호 사업 광화문 집무실이 될 것으로 보도가 나온 가운데 코로나19 극복 대책과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현 정부와 새 정부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윤석열 정부 출범 3주 후면 지방선거가 닥쳐옵니다. 지방선거를 향한 각 정당의 경쟁도 다시 시동이 걸리고 있는데요. 자, 공수교대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정치가 펼쳐지기만을 기대해 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인수위, 합당, 지방선거 등 정치구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이슈 먼데이 그리고 국제본부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보죠.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 기자님은 그냥 머리를 깔끔하게 다듬으셨어요. 네. 주말 동안 좀 쉬면서 용모 단장 좀 했습니다. 네, 임경빈 작가는 지난주와 똑같으세요. 네, 저는 변함이 뭐 없습니다. 한결같이 초심을 지키려고 네.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남자의 변신은 무죄, 또 한결같은 남자. 두 분 다 훌륭하죠. 자, 박 기자님 느닷없이 초심을 잃은 사람이 되버렸어요.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 한번 잘랐다고 칭찬을 하려고 했지만 자,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집무실 통인동이죠. 네. 여기에 첫 출근했는데 네. 자, 그럼 인수위원장 안철수 대표도 출근을 했을 테니까 만났습니까? 네, 오늘 차담회가 있었어요. 11시에 차담회가 있어서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뭐 권영세 부위원장과 원희룡 기획위원장 함께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네. 오늘 윤석열 당선인의 통이동 첫 출근, 이 메시지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인선이 또 더 발표가 됐어요. 바로 김한길 전 대표가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게 됐고요. 김병준 전 총리가 이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장을 또 맡게 됐습니다. 이 두 분이 결국 기용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 어제 같은 경우는 인수위원장에 안철수 대표가 임명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크게 인수위가 7개 분과 1개 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1개 위원회가 바로 국민통합위원회고요.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개 특위가 하나가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준 위원장이 맡게 된 거고, 하나가 또 이제 코로나19 대응하는 그 차원에서 안철수 대표가 겸임하기로 했거든요. 네네. 코로나 특위는 안철수 대표가 코로나 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겸임하게 돼서 이제는 진용이 이만큼 갖춰졌다. 이제 중요한 것은 24명에 이제 이르는 인수위원들의 인선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몇몇 위원들의 인선 내용 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내용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7개 분과가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 1, 그러니까 거시, 재정, 금융, 경제 1과 경제 2, 산업과 일자리, 그리고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 문화 이 7개 분과인데 여기에 대한 인선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오늘 이제 2명의 특별위원장이 이제 임명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인수위의 중심추가 어느 쪽에 있느냐는 조금 더 또렷해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어느 쪽에 있어요? 사실 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임명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권영세 이제 부위원장. 네네. 아마도 이제 권영세 부위원장이 국민의당과 국민의힘과 그리고 이제 인수위 측, 그러니까 당선인 측을 이제 서로 조율하는 중간 역할을 담당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획위원장으로 이제 원희룡 전 지사를 들어갔죠. 내정한 거는 아마도 전체적으로 인수위원회 내에서 이제 정책적인 부분을 누가 조율을 할 거냐라고 하면 이제 결국 이제 원 전 부지사가 되는 셈이라서 정책본부장을 대선 기간에 맡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도 사실은 인수위의 중심추가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당보다는 국민의힘 쪽에 실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그래요. 어제 분석이 됐었는데 야, 예리한데? 오늘 이제 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그리고 지역균형발전특위의 김병준 위원장까지 들어온 걸 보면 아무래도 이제 당선인의 의중이 조금 더 이제 무게가 더 실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안철수 대표와의 이제 공동정부 구상을 같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래도 당선인 쪽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김한길 위원장이나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선대위 시절부터 윤석열 후보의 이제 선대위 시절부터 김종인 위원장까지 해서 일명 이제 3김 체제로 초반에 이제 구축을 했었던 멘토들이었죠. 정치 신인 윤석열 후보의 멘토들. 뭐 그 당시에는 이제 갈등 끝에 결국에는 이제 둘 다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긴 했었지만 이번에 이제 추가로 이제 인수위에 임명된 걸 보면 결국에는 당시부터도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누구 쪽에 더 무게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무게 중심을. 있습니다. 박 기자님 동의되세요? 지금 3김 중에 2김이 합류. 네. 그리고 그럼 정계 개편 신호탄이 올라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정계 개편을 하지 않고는 이 상황, 그러니까 여소야대 상황이 좀 어렵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밑작업을 좀 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국민통합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아마 내놓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인적 구성에 있어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윤석열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내세울 텐데 그걸 위해서 김한길 위원장 카드는 윤석열 후보 당선인 입장에서는 좋은 카드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국민의힘 쪽에 완전히 이게 보수 쪽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있었던 인사이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또 김병준 위원장도 어떻게 보면은 참여정부 때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노무현의 남자 이런 별명으로 불리고 보수 있었죠. 정당에 온 거는 좀 됐지만은 그래도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 계속 강조해왔던 뭐 이거 뭐 여야 따로 없고 진보 보수 따로 없고 실용적으로 갈 거다. 이걸 좀 보여주는 인선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냐 국민의당이냐 무게추 얘기를 하시는데 당연히 이 의석수가 훨씬 많고 그다음에 지분이 많은 국민의힘 쪽으로 무게추는 기울일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를 인수위원장으로 또 김한길 김병준 이 두 사람을 계속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것들은 뭔가 그 안에서도 좀 조화를 이루어 가겠다. 이런 것들은 국민들 앞에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차원의 카드가 아니고 해석이 됩니다. 임경빈 작가가 파격적인 시도를 했는데 박 기자가 바로 뭉개는군요. 무게 중심은 국민의힘에 있는 것이다. 어쨌든 좀 부연을 하자면 의석수가 다르지 않느냐. 김한길 위원장은 원래도 정당 관련해서 이제 재조립 전문가라고 하죠. 재조립 전문가. 일단 해체했다가 다시 이제 재조립하는 데 있어서. 리노베이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 이제 2007년에는 대통합민주신당을 이제 구성하는 데 있어서 주역 역할을 했었고. 그 묘한 게 김한길 이제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와 이 민주당이 공동 대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합당을 통해서 탄생시켰던 주역이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이제 양자 사이에 그 두 세력을 하나로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특히나 이제 호남 중도 보수 세력 쪽에는 김한길 대표가 인맥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거기까지 좀 염두에 둔 정계 개편 시도가 나중에 이제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캠프가 선대위 규모에서 선대본으로 한번 딱 이제 이 슬림화할 때 그 전에 이제 외곽의 미래준비위원장을 김한길 위원장이 맡았었는데 그때 파격적으로 이 신지혜 그렇죠. 예전에 이제 후보를 영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무리를 빚다가 조용했었는데 결국 인수위에 들어왔으니까 앞으로의 활약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 인선에 할당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임 작가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남녀 성비는 안 따진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남녀 성비하고 이제 지역성 균형 여러 가지. 이런 쪽을 전반적으로 보지 않고 이제 능력 위주로 선발하겠다. 능력만 본다.
라는 거를 어제 당선인이 이제 표방을 했는데요. 기존 같으면은 뭐 영남이 몇 명, 호남이 몇 명, 수도권이 몇 명 이런 식의 이제 배분을 했었고 탕평 인사냐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여성 인사를 이제 30% 이상 확충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고 실제로 이제 시행을 노력을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그런 식의 이제 칸막이를 두지 않고 능력 중심으로 선발하겠다라는 게 윤 당선인이 사실 후보 시절부터 이제 내세웠던 이 주장이긴 한데요. 과연 이제 이런 부분을 실현을 할 때 이게 잘 조심하지 않으면 자칫하면은 예전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층들이 다시 이제 인사를 장악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이제 고소영 내각이라고 불렸던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 출신의 영남 출신의 50대 남성들이 이제 중심이 됐었던 시절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 자칫 놔두면 그대로 또 흘러갈 위험이 있다는 부분을 아무래도 이제 뭐 당선인이나 내지는 이제 인수위 측면에서도 좀 고려할 지점이긴 합니다. 네, 자 그럼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할당제가 폐지되면 뭐 예를 들면 여성 비율이 확 줄어들 것이냐, 오히려 뭐 확 많아질 것이냐, 할당이 의미 없으니까 능력 중심으로, 혹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과 친분이 있는 인맥 중심으로 갈 것이냐. 뭐 예를 들면 이제 이 검사 출신이라든가 법조인 출신이 이제 많이 들어간다든가. 박 기자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이렇게 능력 위주로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받아보면 배분이 좀 돼 있을 것 같아요. 아, 배분이 돼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일방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뭐 고소영 내각 이런 얘기가 나오는 정도까지 가게 된다면 이건 민심이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MB 정부 때가 고소영 내각, 특정 대학교, 특정 교회, 특정 지역 이렇게 이제 붙인 거고, 박근혜 전 정부 때는 이제 성시경 내각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성모 대학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그렇죠, 고시 출신이 많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나오게 저는 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판단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능력과 이걸 다 보겠다라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배분이 된다면 그거는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좋은 거겠죠. 그래서 그걸 좀 배분할 것 같고. 근데 지금 보면은 인수위원 인선이 어떻게 되냐 뭐 이것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각 문제거든요. 그렇죠. 내각 갔을 때 정말 이렇게 편중된 인사로 가게 된다면 국민들 볼 때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 할 겁니다. 그리고 5월 10일 취임을 하는데 3주 뒤에 지방선거예요. 지방선거 뭐 앞뒤로 둔 다음에 아니 뭐 서울로 몰빵 아니면 수도권 몰빵 이렇게 못 하잖아요. 또 영남 몰빵 이런 거 못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배분이 되고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할 만한 그런 수준까지는 해야 된다. 그렇게 않으면 지금 0.73%포인트 표차밖에 안 나는 신승을 거둔 윤석열 당선인 이거 밀어붙일 힘은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기사 쓰시는 기자님 몰빵이 뭐예요? 몰아주기. 그렇군요. 자, 요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 김부겸 총리 현재 문재인 정부의 총리입니다. 지금 뭐 이변 없는 한 2달 남았으니까 마지막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유임설이 나왔어요. 임 작가님 이거 어떻게 근거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한 건데 뭐 이제 인수위 내부에서 유임을 위한 뭐 준비 작업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김 총리 쪽의 이 핵심 인사를 통해서 의사를 타진하기도 했다. 이제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온 건데. 뭐 곧바로 이제 일단 인수위 측에서는 뭐 그런 사실 없다, 검토된 바 없다라고 김은혜 대변인이 직접 밝혔습니다. 검토된 바 없다. 검토된 바 없다. 뭐 앞뒤 정황을 봤을 때는 아마도 인수위 내부에서 조선일보를 통해서 일종의 간보기 차원에서 한번 찔러본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현실성이 워낙에 떨어지는 방안이긴 해요. 뭐 김부겸 총리가 사실 이제 와서 몇 개월 더 이제 총리를 하기 위해서 윤석열 당선인하고 이제 국민의힘 인사 쪽과 이제 뭐 접촉을 늘리고 그쪽에 기울이는 이런 행보를 하기도 좀 쉽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김 총리 입장에서는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거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하고 이제 민주당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렇다면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조선일보를 통해서 나왔던 이유는 뭐냐, 배경은 뭐냐라고 하면 결국 저는 이제 오늘 있었던 김한길 위원장의 인선하고도 어느 정도 연결이 가능한 대목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갔을 때 결국은
거대 정부 민주당이 이제 워낙에 이제 이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국회 의석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는 국정을 주도권 갖고 끌어가기가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러면 이제 미리부터 우리가 좀 문호를 열어놓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 인사들한테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 접근해가지고 같이 갈 만한 여지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로 사실 네, 이만한 게 네. 없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눈치를 한번 보내보고 그다음에 뭔가 좀 움직임이 있으면 나머지 작업이 또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김부겸 총리 유임설 한번 띄워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와 공동정부를 인수위에서 함께 구성하는 마당에 지금 약간 이제 중도 성향의 탕평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현 정부의 이제 마지막 총리인 김부겸 총리를 만약 끌어안는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자, 원희룡 기획위원장이 이거 환영이다. 아주 좋은 발상이다 그랬어요. 박 기자님 동의되세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윤석열 이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네네. 좋은 카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통합정부를 계속 얘기를 해오고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있어서도 이걸 뭐 조항까지 만들어서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실현되는 것 중에 하나로 지금 현 정부의 총리가 유임이 돼서 다음 정부의 총리까지 맡아서 정부를 인수인계해 주는 건 과정에 함께하게 된다. 그럼 정말 통합된 그런 느낌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희룡 기획위원장의 좋아하는 모습, 좋은 방안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아, 당연하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가 이 보도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지금 책임 총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별로 기분은 좋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철수 대표가 얹어놨을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인수위원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아마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네. 성과를 내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런데 들고.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요거는 민주당에게 달려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5월 10일 대통령이 딱 취임하면 제일 먼저 임명하는 자리가 비서실장 청와대 국무총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 안철수 대표를 가정적으로 책임 총리로 지명했을 때 총리는 반드시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이 청문회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으면 현직 총리가 계속 유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바로 지난번 인수위 없었던 이제 이 문재인 정부 초반을 생각하면 황교안 총리가 일정 부분 오버랩이 됐던 기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인사청문회가 첫 번째 고비인데 새 정부 네, 입장에서 네. 첫 번째 고비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통과가 어려운 게 또 국무총리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뭐 생각해 보시면은 2013년에 박근혜 정부 출범 때도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첫 번째 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됐었는데 낙마했죠. 결국에는 낙마했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아마 첫 총리 지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앞으로 네. 당선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이 될 사안이긴 할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월요일 점심시간입니다.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와서 계속 한입뉴스 이어갈 텐데요.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오전 정체가 심하지 않았던 만큼 지금 도로 지나기 수월한 곳들이 더 많습니다. 몇몇 상습 정체 구간과 돌발 구간 중심으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한 지금 빗길인 구간도 늘고 있는 데다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까지 짙은 만큼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순천 분기점 부근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춘장대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통영 대전고속도로 통영 쪽으로 오두제 터널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동호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도 북단 부근에서 버스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2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동호대교 정체가 매우 심해졌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자 이번에는 선거에서 패한 민주당 이야기도 좀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불과 대선 지난주 수요일이니까 그렇죠. 일주일도 안 됐잖아요. 그냥 한 주말 지난 건데 자 민주당은 일단은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송영길 전 대표 등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고 지금 비대위가 꾸려지고 있는데 자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지금 또 외부 인사를 영입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8명까지 꾸려져 있어요. 네네. 그리고 여기다가 새 원내대표와 그다음에 한국노총 몫으로 아마 한 명 더 들어올 겁니다. 10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선 박지현
이 위원장, 네네. 이 N번방을 추적했던 불꽃 기자단.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이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진행됐어요. 그래서 26살. 윤호중, 박지원 투톱 체제가 예. 됐고요. 그다음 비대위원도 보면 권지웅, 김태진 비대위원, 또 이소영 의원 이렇게 이 20, 30대 네, 이 네. 위원들이 들어가게 됐고 최이배 전 의원이 40대. 조웅천 전 의원과 배재정 전 의원도 비대위원이 됐는데 50대입니다. 또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50대. 네. 이렇게 해서 좀 젊어진 그리고 2030 세대가 좀 많이 포진돼 있는 그런 비대위다라는 특징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박지원 이 위원장의 비대위 합류는 이건 뭐 예상됐었어요. 지난주에도 다 얘기는 됐던 부분인데 공동위원장이 될 거라고는 잘 예상 못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막 좀 파격에 가깝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첫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보니까 오늘 뭐 박지원 위원장은 코로나 확진 때문에 화상으로 연결됐었는데요. 네. 발언을 제일 먼저 하더라고요. 첫 번째 발언. 네네. 첫 번째 발언을 하면서 모두 발언. 네. 그 민주당의 혁신과 쇄신을 강조했고 구체적으로 뭐 성폭력, 성비,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고 여성과 청년에게 공천을 확대하고 또 정치적 온정주의 타파 이런 것들을 혁신 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게 좀 눈에 들어왔고 각 비대위원들도 나름의 진단과 평가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민주당 이대로 안 된다. 정말 환골탈태하고 혁신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보시면 이제 대선 마지막에 기억나실 거예요. 이준석 표 공약들 네. 여가부 폐지도 그렇고 2030 남성에게 아까 박 기자님 말씀대로 한 몰빵하고 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여성 표심이 민주당으로 이제 쏠렸다. 그렇죠. 이 와중에 이제 박지현 당시에는 그 선거 유세 연설 방송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랬던 인물인데 자, 임 작가님. 네. 이거 유효한 카드입니까?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를 분명하게 염두에 둔 인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워낙에 또 이제 선거 막판에 그 소위 말하는 2030 여성층의 이재명 후보로의 이제 쏠림 현상이 워낙에 강력했고 그리고 선거에서 이제 석패를 한 이후에도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이제 당원 가입 열풍이 불었는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밝힌 바에 따르면 거의 한 10만 명에 육박하는 지금까지 10만 명에 육박하는 신규 당원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도 중심축이 2030 여성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말하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변화를 위한 어떤 구동축으로 2030 여성들의 이제 마음과 이제 방향성을 받아 안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염두에 둔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가 박근혜 비대위의 비대위원으로 합류했었던 게 26살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보다 오히려 더 강수를 둔 셈이고요. 공동 비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제 패배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내부에서 평가하기로는 민주당이 민주당으로서의 어떤 진보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게 특히 지자체장들의 이제 성폭력 사건들, 비위 사건들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보이지 못했던 게 실망의 첫 번째 단추였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선을 긋고 당 내에 명확한 이제 체계를 갖춰가겠다는 의지로 좀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박정희 위원장이 이제 정치 경험이 거의 없는 인사이기 때문에 이 단순히 이제 이대녀를 위한 정치 타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반성과 새로운 방향이 필요할 때 나머지 이제 비대위원이나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언제 어떻게 받쳐줄 것인가 뭐 이런 게 이제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두 분의 좀 허심탄회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윤호중, 박지현 투탑이 됐지만 이 박지현 이제 공동위원장 새로 이제 영입됐으니까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이게 당 내에서도 좀 쓴소리,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김두관 의원은 막 강하게 공격을 했고 또 조웅천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이제 역량 이상을 했다. 문제는 민주당이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내부적인 상황이 쇄신과 혁신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기보다는 좀 봉합하고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임 작가님 어떠세요? 근데 사실 너무 아슬아슬하게 지는 바람에 민주당 입장에서 약간 곤란한 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패했으면 모르겠는데. 완전히 대패를 했다면 어느 포인트에서 우리가 대패했다는 걸 집어내기가 쉬운데 비등비등하게 결과가 났기 때문에 당 내에서도 소위 말하는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혁신 자체가 좀 어정쩡한 혁신으로 그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제 민주연구원 부원장 지냈던 최병천 전 부원장 같은 경우도 예. 혁신도 어정쩡하게 할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할 정도로 네네. 어정쩡한 게 진 결과로 이제 이런 어떤 비대위 체제로 넘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워낙 지방선거가 바트게 남아 있어서 그렇죠. 이제 뭐 2달 조금 넘는 정도에는 준비를 끝내야 되는 거라서 네네. 외부의 비대위원장을 추가로 모셔오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또 싸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각 이제 계파별로 누구를 모셔오는 게 우리 쪽의 공천에 유리하니 많이 이제 이런 어떤 계산들이 들어가기 내부 때문에 분열이 또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모셔오는 것 자체로 합의하는 걸로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네. 그 뒤에 이제 지방선거를 위한 준비 작업이나 공천 작업도 시간이 좀 늦어질 수가 있고 네네. 그럼 또 지방선거의 패배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결국엔 일종의 봉합책으로 윤호중 비대위로 모아진 거 아닌가. 근데 거기에 하나를 더하면 자 윤호중 비대위 체제로 그럼 지방선거는 이길 수 있겠는가? 그냥 패배를 감수하고 가는 거 아니냐? 그럼 어차피 패배하면 또 그 이후에 비대위가 한번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박 기자님 의견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제일 큰 원인은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다는 거고. 시간이 촉박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적인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절충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대선에 있었던 지도부 중에 한 사람이 남아 있는 거니까 원내대표가. 네. 그런 면에서 지적은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 지방선거 아까 뭐 이길 가능성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선거 대선 결과를 보면 공고한 이 지역주의랄까요? 이렇게 네. 좀 만들어져 확인되기도 있잖아요. 했고.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대선 결과만큼만이라도 지방선거에선 지켜내야 된다. 그런 민주당의 또 고민도 있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대선 패배에 대한 복귀도 하겠지만 거기서 이 가지고 있는 자양분 그걸 가지고 지방선거까지 돌파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윤호중 원내대표 그 비대위 원톱이 아니라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 네네. 선임을 통해서 좀 달라지는 모습을 좀 한 뭐 70일 남았는데 80일 안 남았는데 그동안 좀 보여주면서 네네. 최대한 선전을 좀 해보겠다. 그 정도 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4년 전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전날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전에 또 도보다리 회담이 4월 말에 있었고 그렇죠.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고 민주당에겐 최고의 해였어요. 네. 그런 환경은 그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 텐데. 다시 오지 않을 텐데. 다만 이제 이번에 이제 비대위원 명단에서 주로 네. 이제 박지원 위원장만 많이 이제 주목을 받는데 예. 제가 주목한 거는 이제 조응천 비대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성으로 봤을 때 아마 비대위가 운영이 되는 과정에서 실제 실세로 꼽힐 만한 역할을 할 인사를 것이다. 꼽으면 조응천 비대위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네. 조응천 비대위원의 상징성이라는 건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도 당내 주류하고는 계속 좀 다른 목소리를 냈었던 네. 그리고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조응천 위원의 말이 맞았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어떤 반상적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보면은 비대위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이 나아갈지를 좀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죠. 이번 대선에서 17개 광역 지역으로 분류해 보면 윤석열 후보가 10군데에서 이겼고 이재명 후보가 7군데에서 이겼습니다. 자,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가 있고요. 자, 이 대선이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후보들이 쏟아낸 말들이 있어요. 정책과 공약이 있고 또 의혹 공방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가부 폐지 정말 하는 건가? 대장동 특검 어떻게 되나? 박 기자님 어떻게 흘러갑니까? 뭐 크게 두 가지죠. 대장동 특검은 지금 어제도 뭐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네. 윤석열 당선인 모두 뭐 하면 된다. 하자. 하면 된다. 여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윤호중 원내대표가 아니 이거 우리가 내놓은 특검안이 이미 중립적인 아니다. 이대로 하면 된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네. 한번. 근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들어보면 아니 그 도둑 잡는 수사관을 선정하겠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상설특검.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안은 말이 안 된다라고 네네네. 다시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상설특검으로 가자. 상설특검이 안 되고 특검법을 새롭게 만들어서 가자.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생각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그러니까 특검을 하자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합치되는 게 없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특검에 어떤 특검법을 할 건지 특검을 할 건지 그 부분하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부산저축은행 그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할 건지 아니면은 이른바 대장동의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혹들 그걸 찾아내는 쪽으로 갈 건지 수사 내용에 있어서도 지금 민주당과 국민이 맞서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입장이 달라지고 맞서는 것은 작년부터 이어져 왔던 것인데 대선 끝나고도 특검하자, 특검할 거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냥 말잔치가 아닌가 싶어요. 빨리 결국에는. 좀 진행이 되든가 해야 될 텐데. 그 사실 김기현 원내대표하고 네. 윤석열 당선인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단어가 있는데 네. 그게 꼼수입니다. 꼼수. 네,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뭐라 그랬냐면 부정부패 진상규명은 뭐 어떤 조치도 국민들이 보시는 데에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는 꼼수라든가 그런 게 없다라고 늘 주장을 해왔다. 네, 본인이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 얘기했던 거는 꼼수를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네.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가 마치 그 말을 받듯이 상설 특검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도둑이 도둑 잡는 수사관을 선정하겠다는 꼼수다라고 일축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이 합치하는 지점이 있는 거죠. 민주당의 상설 특검 안은 꼼수다라는 결론이기 네, 때문에 네. 이건 합의가 안 될 거고요. 반대로 김기현 원내대표나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의힘 안으로 특검을 추진하는 건 당연히 민주당에서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안은 결국에는 지방선거 전까지는 여야가 서로 범위를 여기까지 해야 된다, 방식을 여기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다가 선거를 넘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팽팽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하나 더 던져볼게요. 네. 여성가족부 폐지. 윤 당선인 얘기는 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소임을 다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네. 여성가족부 폐지 질문에 아니 지금 이제 새롭게 가야 된다. 이제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딱 파악을 해서 들여다보고 범죄 사실 같은 것도 파악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폐지 여기선 물러설 뜻이 없다라는 것을 윤석열 당선인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 여성계의 반발과 또 민주당 내에서의 비판.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내부에서도 비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목소리를 어떻게 다 좀 막아내면서 관철을 시킬 것이냐. 네. 이게 관건인데 글쎄요. 이게 또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부 조직법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후에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간 지점을 찾을 수 있는 거는 여성가족부 문제가 아닐까 싶긴 한데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요. 오늘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거는 상임위원장 간사단 간의 연석회의가 오늘 오후에 있기 때문에 네네. 그때 이제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즉답을 일단 피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최이배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부처 이름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네.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지난 이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부처 이름과 관련된 혹은 내부적으로 어떤 그 역할 분담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편 가능성을 언급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중간점을 찾아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꽉 차네요. 대선은 끝났지만 뉴스는 쏟아집니다. 한 가지만 속보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 속보인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자,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대통령실의 사정 정보조사를 배제한다. 이런 발표가 오늘 또 나왔습니다. 요건 이제 대선 과정에서도 공약처럼 이야기됐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오미크론이 이번 주에 이제 정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지금 검사도 바뀌었어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는 2줄이 나오면 그냥 확진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돼서 단계적으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좀 판단하시고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고 내일 또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6824님. 오늘 디저트송은 서영은의 꿈을 꾼다를 듣고 싶습니다. 코로나 없는 세상을 꿈꾸고 문재인 정부의 깔끔한 마무리와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잘 꾸려지길 꿈꿔봅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꿈을 꾼다 들으면서 저는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괜히 웃음이 나와 정신없는 하루 끝에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지나간 추억을 뒤돌아보면 입가에 미소만 흘러 꿈을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손젠승에 비질하듯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다는 몸놀림이나 동작이 빠르고 날쌔다라는 뜻의 우리 고유어 형용사입니다. 이 속담은 동작이 빨라 무슨 일이나 되는 대로 빨리 해내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얼른 하는 동작과 관련된 말 가운데 든손이란 고유어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든손으로의 형태로 쓰여서 서슴지 않고 얼른 하는 동작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그 정도의 일은 든손으로 처리할 수 있다처럼 말할 수 있지요. 이 든손은 원래 든손에의 형태로 쓰여서 일을 시작한 김을 기본 의미로 하는 표현입니다. 이왕 시작한 일이니 든손의 일을 끝냅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호단자에 손이란 말이 합해진 것으로 단손이란 표현도 있습니다. 이 말은 주로 단손에나 단손으로의 형태로 쓰이는데요. 기본 의미는 단지 한 번 쓰는 손을 말합니다. 그는 커다란 바위를 단손에 들어 올렸다. 그 일은 워낙 복잡해서 단손에 끝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혼자서만 일을 하거나 살림을 꾸려나가는 처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는 단손으로 7 식구를 먹여 살렸다와 같이 말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혼자손과 같은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선은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지금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만 문제라는 네, 그만 제가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1시간 사이에 바람도 강해지면서 비가 시작된 곳이 많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은은하게 봄비가 뿌려지고 있는데요. 5에서 15mm 정도 오다가 대부분 저녁에 그치겠는데 강원도의 경우만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 일부와 강원 동해안은 5mm 미만의 비만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가 되겠고 강원도의 경우는 새벽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산지 쪽은 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바람도 강할 텐데 영동 및 경상 동해안 쪽엔 바람이 더욱 강하겠습니다. 그리고 흑산도에는 지금 안개가 짙습니다. 서해안의 경우 안개 짙은 이유가 이 서해상에 안개가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부터 서쪽은 다시 안개가 짙어집니다. 이 서해와 남해 안개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 낮 기온 서울 12도, 전주 17도, 대구 15도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현재 서울은 8.5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에 2도, 낮 최고 기온 14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고요. 오늘 목요일과 금요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8.5도, 습도는 90%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3사람과 상견례를 갖고 속도감 있게 인수위 구성을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회동 일정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주 내에 양측이 만날 가능성이 있고 조율만 된다면 이르면 내일이라도 회동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금강산 해금강 호텔을 해체하는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통일부가 북한으로부터 관련된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모든 사안은 남북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일관되게 대처해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의 원인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시공 방식을 임의로 변경한 데다 품질이 불량한 콘크리트를 썼고 감리 기능마저 부실했다고 사고 조사위는 밝혔습니다.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왔다면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되는 첫날 동네 병원 의원은 검사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은 병원 내 감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이슈의 핵심을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만나서 인수위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죠. 자, 인수위 방향 설정부터 합당, 지방선거까지 대선 이후 정치권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자, 대선 끝나고 저희 프로그램은 이제 처음 모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자, 20대 대선을 치른 소회 한 말씀 해주셔야죠. 예, 뭐 승리의 기쁨은 잠시고요. 이제 앞으로 지금 남마처럼 얽힌 국장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 네. 그리고 협치의 폭을 어떻게 하면 더 넓히고 깊이 있게 할 수 있느냐 해서 뭐 하루하루 아주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네. 숙제들이 너무 많네요. 정말 승리의 기쁨은 찰나고요. 엄청난 예. 십자가를 짊어지신 느낌이 들어요. 예, 이건 뭐 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만. 자, 윤석열 당선인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에는 권영세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장 임명했습니다. 이 인선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거의 예정되었던 거라고 보고요. 그 안철수 위원장은 사실 우리가 공동정부 구성하기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 이제 되실 거니까 그 파트너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으셔야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인수위원장을 맡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안철수 대표 본인이 정부가 우선이냐 당이 우선이냐 그 단일화할 때도 두 가지 이야기를 다 했잖아요. 네네, 맞아요. 당에서 정치개혁도 해야 된다고 했고 또 행정 경험도 중요하다고 했고,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가 어쨌든 행정 쪽으로 이렇게 무게중심을 두었다. 특히 또 코로나 특위 네. 위원장까지 겸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대표가 행정부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풀려가는 게 굉장히 뭐 순리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인수위원장이 총리로 간 적은 아직은 없는데 초대 총리, 뭐 책임 총리 지명 가능성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서 그렇게 갈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부에 본인의 무게중심을 두겠다라는 생각이 확고하고 또 지금 인수위 대통령 취임 때까지 시간이 좀 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기간 동안에도 그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 저는 초대 총리 본인이 의지가 있다면 저는 당선자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다. 자, 오늘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새 정부에서 김부겸 현 국무총리의 유임을 검토한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자, 김은혜 대변인은 이거 검토된 바 없다 부인을 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 떡 먹을 사람 생각은 안 하고 떡 주신다 그러면 네. 기분 나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만약에 되면 민주당하고 협치 차원에서 네. 당대당 연립정부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시작해서 논의를 해야지. 김부겸 총리 개인한테 이렇게 의사 전달하는 거는 순서가 아니죠. 네네. 순서가 아니고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 내부를 좀 뭐 어떻게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교란하려고 하는 거 이렇게 네네.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건 네. 완전히 오보 같고, 그래서 민주당하고는 협치 차원에서 저는 민주당이 동의하면 내각의 일부도 저는 민주당 쪽에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저는 그게 통합 정부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그 전에 민주당과 협치의 원칙, 그리고 협치라고 했을 때도 뭐 모든 걸 다 100%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부분 협치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협치의 범위를 뭐로 할 것인지 네네. 이런 논의가 뭐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전임 정부와 이제 새 정부가 예를 들면 뭐 코로나19 같은 것은 협치 가능하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 가장 급한 게 이제 코로나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이건 서로 동의한다, 뭐 같이 가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코로나 문제 담당하는 그 부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럼 그 부처는 민주당에서 맡아주라. 네. 그리고 또 외교 안보 정책에 있어서도 외교 안보는 여야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네네. 사실 여야 대립이 심해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서로 이견이 없으면 그런 문제도 뭐 같이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네. 합의하는 영역에서부터 하나씩 실천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요. 어쩌면 이름이 거론되면 좀 본인은 깜짝 놀라실지 모르지만 우리 뭐 질병관리청의 정은경 청장 그러면 정치색보다는 이제 전문가, 관료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하윤님 어쨌든 뭐 이 현 정부에도 민주당에도 내각에 참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통 크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속보는 이런 겁니다.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이 됐고요. 또 김병준 전 부총리죠. 지금 이제 지역균형발전위원장, 특위위원장 이렇게 됐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하세요? 그 김한길 위원장은 원래 이제 그 민주당 출신이고 이제 민주당하고 폭넓게 협력하겠다는 그런 메시지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병준 위원장은 원래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지방 분권 같이 했었어요. 연구소도 같이 하고. 네네. 그래서 지방 분권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런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지방 분권 정책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당선자도 노무현 대통령 인간적으로 진짜 존경을 하고 좋아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지방 분권 일을 맡게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일부에 기자와 평론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정계 개편 신호탄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좀 동의되시나요? 그 정계 개편이면 민주당에서 일부가 뭐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네네. 그런 맥락보다도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 그 임기 후반이긴 했지만 대연정을 하자는 그런 제안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임기 후반이었기 때문에 실현이 되지 않았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시기가 대연정을 목표로 두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목표를 두고 민주당과 이제 논의를 해볼 수 있다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연정은 최종 목표로 두고 부분 연정. 부분 연정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뭐 싸울 게 또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이제 논쟁을 해야 되죠. 국회에서 누가 옳은지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근데 이견이 적은 부분은 연정을 하자. 이런 부분 좀 추진할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보고요. 그래서 연정의 의미다. 대연정의 의미다. 네. 정계 개편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대연정의 이제 가능성 그 의미다. 자, 조금 전에 싸울 거 얘기하셨으니까요, 하 의원님. 요거 싸울 건 것 같습니다.
이 대선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이 공약이 나왔는데 지금 윤 당선인 얘기를 들으면 정말 그 여성가족부 그 소임을 다했다. 이제 좀 바뀌어야 한다. 그러면은 요 폐지합니까? 저희 입장은 확고하죠. 네.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고 당선자도 뭐 분명히 하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네네. 이제 우리가 여성 정책을 안 하겠다든지 이거는 완전히 오해고 특히 이제 여성 문제에 중요한 게 그 경단녀 문제요. 네네. 남녀 임금 격차가 있는 문제. 네네. 사실 이건 노동개혁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노동부에서 굉장히 최우선 순위로 이걸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가 이제 성범죄 있잖아요. 그래서 성범죄는 당선자도 이제 후보 시절에 성범죄와 전쟁을 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강력히 다룰 것이고 또 하나가 모성 보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저출산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10년 뒤에는 여자가 군대 안 가면은 군대 유지가 안 될 정도다 이럴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성 보호를 어떻게 더 강화할 거냐. 이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한테 요구하고 싶은 게 여가부 폐지 찬반 문제로 대결 구도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겼으니까 여가부 폐지는 수용을 하고 대신에 여성 정책 개별적으로 어디서 더 잘하고 강화할 거냐 이런 실사구시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청소년 가족 분야는 이제 복지부로 간다든가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 그때 당선자가 이제 선거 기간에 인구부서를 만들겠다 신설부서로. 그래서 이제 인구부서에는 특히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많이 다룰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가족 문제가 같이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가족부 같은 거는 신사를 부서로 할 수 있고 여성 정책은 이제 다른 부처에 원래 있던 부처에 이렇게 나눠주고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 이렇게 논의를 해보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민이 한 가지가 윤 당선인께서 이게 그 토론에서도 그렇고 좀 이 구조적인 성 문제보다는 이 집합적이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개별적인 접근이 더 구체화될 수 있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시다 보니 지금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박지현 이 공동비대위원장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부조직법 개편은 또 어쨌든 민주당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좀 설득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 지방선거 때까지 이제 젠더 문제를 악용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우려가 좀 들고요. 네네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여성들 중에서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여가부 폐지 찬성이 많습니다. 민주당한테 과연 유리한가? 만년 야당하려고 저러는 거 아닌가 하는 뭐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핵심은 여성의 권익 보호와 모성 보호 이런 거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잖아요. 강론을 두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이 여가부가 사실은 그 뭐 남자를 잠재적 범죄자라고 하고 뭐 기본적인 헌법 정신에 위반되는 그런 행위를 했어요. 표현의 자유 그 TV 출연하는 아이돌 외모를 규제하라는 등 뭐 아무튼 거의 그 뭐 유신 시절에 있는 이런 발상. 그래서 사실상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그런 활동들 정책들을 많이 펴왔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여가부를 존속시킨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총론보다는 강론, 형식보다는 본질에 집중하자. 하 의원님이 좀 민주당 설득하는데 앞장서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도 들고요. 자, 이번 대선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의혹이 상호간에 제기됐는데 이게 그냥 덮이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대장동 특검. 자, 윤호중 이 민주당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야당 주장을 검토는 하겠지만 민주당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 특검 논의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특검을 다 하자고 하는데 이제 특검 그러니까 신규 입법을 해서 특검을 하면요. 쟁점이 어떻게 되냐면 그 누가 특검을 추천을 할 거냐. 이제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2배수 추천하는데 2배수를 다 민주당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 명은 민주당이 추천하고 한 명은 또 우리가 추천하면 우리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겠냐. 이 싸움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중립적인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추천하는 걸로 지금 어쨌든 대장동은 성남시에 관련돼 있는 거고 네. 이재명 후보랑 관련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사람 특검 임명하는 거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울 거라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하면 또 뭐 정치 보복하지 않겠냐 이런 예. 의심을 살 거기 때문에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여기 이 문제로 좀 건설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추천의 공정성 이게 중요하다. 예. 자, 요 끝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이르면 내일 만날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거론될 것인가? 이런 이제 보도가 솔솔 나와서 하 의원님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MB 사면은 네.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 해지로 스스로 풀어야 된다. 아하. 윤 당선자랑 상관없이. 네네. 왜냐하면 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분만 내놓고 한 분은 계속 잡아들고 문 대통령 본인이 굉장히 좀 저는 후회될 거라고 봐요. 네네. 결단을 스스로 하고 또 뭐 MB뿐만 아니라 정치인에 대한 포괄적인 사면 이런 걸 같이 하는 걸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네네. 만약에 대통령 당선자 미팅이 있다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외교 안보 협약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나라랑 네. 맺었던 정권이 바뀌면 이걸 뭐 뒤집자 이런 이야기도 꼭 나오게 돼 있어요. 네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참 잘했는데 예, 일본하고 예. 위안부 협정한 거 파기하려는 압력이 많았지만 지지층에서 네네네. 파기 안 하고 그냥 파기 안 했다고 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보수 쪽에서는 예를 들어 대북 협약 맺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 폐기하자는 요구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왜냐하면 이런 걸 그 국가 간에 혹은 북한하고 맺었던 협약을 자꾸 폐지하면요 예측 불가능한 정부 돼요. 네. 대한민국 국제사회에 설 곳이 없어요. 저 나라, 저 정부하고는 뭘 할 수가 없다. 네, 네. 정권이 바뀌면 바뀐다. 협약도. 그래서 그런 승계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예측 가능한 정부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좀 굳건히 하는 네. 저는 그런 어젠다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문제 짚어주셨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의 이제 위안부 협정 그리고 또 이제 한일 간의 정보보호 협정 폐기하지 않고 톤다운한 형태로 흘러갔죠. 자, 아까 대사면 얘기도 잠깐 하셔서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받든 안 받든 건의가 이루어진다면 김경수 전 지사 사면할까요? 사면이라는 거는 그거는 제가 언급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정치적인 문제인데. 네. 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좀 그게 아마 법적인 기간이 있을 겁니다. 얼마 이상 살아야 되고 그런 요건을 또 맞춰야 되는 게 있어서 그 기준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입니다. 주말 사이 뉴스를 정리하고 주간 이슈를 미리 살펴보는 주간 이슈 먼데이 시간인데요. 자, 오늘 시사래퍼 랩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님 나오기 위해서 막 지금 달려오고 계시고요. 조금 전에 주차장이었으니까 지금 엘리베이터 정도 되실 거예요. 한 1, 2분 내로 도착하면 숨 돌릴 시간 드리고. 자, 오늘은 특별히 박지훈 변호사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주말에 좀 푹 쉬었습니까? 예, 쉬었습니다. 대선 개표 때 엄청나게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같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저도 있었구나. 네, 그래서 힘들어 보였구나. 했습니다. 예. 네. 자, 대선 이후 처음 모셨습니다. 네. 대선 총평 한마디. 0.7%잖아요. 맞아요. 이것을 저는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요. 다른 시사평론가가 했던 얘기를 좀 참고를 하면 정권 교체와 견제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니냐. 교체는 교체지만 매우 견제받으면서 교체하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초박빙의 대선 결과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어떤 평론가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적절한 평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체는 됐다. 그렇지만 매우 견제하는 상황이다라고 보기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교체와 견제 팽팽하다. 네. 우리 배종찬 소장님 말씀
빌리면 깻잎 반장 차입니다. 이런 얘기 하시죠. 0.73%포인트.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인수위 관련 행보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윤석열 인수위의 윤곽도 드러났고요. 지금 주말 사이 인수위원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부위원장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이렇게 확정됐습니다. 자, 공동정부의 첫 발을 뗐다. 네. 박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평가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선거 기간 중에 하려고 했던 공약이라든지 단일화를 그대로 실현하는 모습입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인선이 선대본에 있던 분들이 지금 가서 인수위를 구성을 하는 모양새거든요. 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랑은 인수위원장이 된 게 단일화였던 결과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을 좀 쓰고 있는 모양새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네, 약속을 지키는 게 좀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공동정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네. 자,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에 안철수 대표를 이제 인수위원장에 앉힌 거. 자, 지금 최진봉 교수님도 막 도착하셨기 때문에 자, 인수위의 이제 이 위원장, 부위원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본인이 원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일단은 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단일화하면서 그렇게 이제 공동정부, 그러니까 인수위부터 시작해서 공동정부를 만들어가는데 함께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이제 지키는 모양새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발이 있을 수 있고 네. 분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권 출발하는 초기부터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안철수 대표가 강력히 요청했던 것 같고 그 요청을 윤석열 당선인이 받아들이는 모양새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저는 이제 권영세 부위원장을 네네. 배치하고 원희룡 위원장을 또 배치한 것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견제 의미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모양새는 안철수 대표를 위원장에 앉히고 또 본인이 원하시는 거 그 자리에 배치를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정책적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가 함께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견제도 한다. 네. 전권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조율을 할 필요도 있으면 나서겠다. 자, 그래요.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 이제 초대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느닷없이 김부겸 총리 유임설이 나와서 이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어저께 저는 차마 생각을 못했거든요. 아, 김부겸 총리 카드는 생각도 못하셨는데. 차마 생각을 못했는데 어저께 그 얘기를 듣고는 저는 만약에 그거를 좋으냐 나쁘냐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난 최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반대하는데 개인이 덜렁 나는 총리 더 할래 이렇게 그런 모양새가 되면 안 되고요. 아, 예, 예. 근데 이게 170석이 넘는 야당과 나름대로는 국민통합과 협치를 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이 가는데 그러니까 이 새 대통령이 진심으로 원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잘한 거는 또 이어받고 네. 그리고 지금 뭐 정치 보복이니 이런 괴담들이 많잖아요. 네. 정치 보복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아하. 그런 점에서는 국민들을 한 방에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잖아요. 네, 자, 총리직 개인이 아니라 이게 당대당의 뭐 대연정이라면 가능하지만 이런 전제로 조금 전에 하태경 의원이 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애초에 왜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죠? 지금 조선일보에서 막 보도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네. 그 김부겸 총리와 윤석열 당선자의 관계들도 좀 보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개인적인 관계들. 예컨대 대구 고검에 윤석열 당선자가 내려갔을 때 당시에 뭐 식사를 했다든지 좀 반겨줬다는 그런 것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가능성은 이렇게 보고 기사가 나왔지만 이게 뭐 확실히 간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저는 사실은 하태경 의원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총리라는 게 2인자잖아요. 행정부 그렇죠. 2인자예요. 총리를 타당의 상대 정당의 사람이 총리를 하고 있다. 이거는 뭐 개인적 문제가 당의 문제라고 봐야 되고 또 심판을 해서 정권 교체를 했는데 한다는 건 이상하죠. 그렇다면 대연정을 하겠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것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장관들은 각부 장관들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임명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국무총리는 헌법상 임명이 불가능해요. 아하. 그게 가장 걸림돌이긴 한데 그 걸림돌 때문에 대연정 같은 모습으로 간다? 쉽게 상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는. 뭐 얘기는 나올 수 있지만 요 현실적 얘기 때문에 이게 실현될 가능성은 저는
좀 거의 없지 않나. 자, 최 교수님. 네. 오늘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 이야기나 보도를 딱 들었어요. 기분은 어땠을까요? 나쁘죠. 아, 나쁩니까? 네. 무조건 나쁘다. 아니, 두 가지. 단일화 선언할 때 두 가지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인수위부터 함께 한다. 그게 성취됐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네네네. 두 번째 행정 경험. 행정 경험을 쌓겠다. 그렇죠. 네. 그럼 장관을 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안철수 대표가 장관 높은 거 아니에요? 아니, 높은 건데 장관은 보통 이제 그 캠프에 같이 있었던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윤석열 당선인과 코드가 맞는 분들을 이제 임명을 하겠죠. 네네네. 그 원오브 댐이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 부처 중에 하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장관은 어쨌든 대통령을 보좌하는 업무지만 네. 총리는 책임 총리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 본인의 몫을 낼 수 있어요. 거의 뭐 강료들을 다. 그렇죠. 원래 재청권을 갖고 있고 또 책임 총리제를 원래 법에는 이게 그렇게 돼 있지만 제대로 역할이 안 돼서 지금까지 뭐 이제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제가 돼 왔지만 만약 권력을 좀 분산해서 총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하면 그건 저는 충분히 안철수 대표가 원하는 어떤 형태의 정치도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본인이 행정 경험을 하는 총리로 가야지 장관으로 가는 거는 그건 좀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 끝나고 총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 저는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박지원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그럼 김부겸 총리 카드를 왜 조선일보가 썼을까? 다 아는 신문 중에. 이런 생각을 제가 그냥 해보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분석을. 저는요. 이걸 어찌 보면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네네. 저는 윤석열 당선인은 받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어쨌든 이번 이제 대선이 상당히 이제 아주 작은 차이잖아요. 0.73%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지금 당선인의 행보를 보면 상당히 거침이 없어요. 본인이 했던 거를 계속 다 추진하겠다고 하고 당내 반발이 있는 것도 추진해 나갑니다. 여성가족 폐지 같은 것도. 이걸 조금 약화시켜 보려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민들이 이걸 좀 불안해 볼 수 있지도 않겠나 하는 생각이 보수 언론 쪽에서 있지 않았을까. 조율을 좀 해야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런 정말.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이런 그렇게 아이디어 하면 제안이네요. 국민들이 볼 때 좀 더 그 불안해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라는 어떤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언론의 역할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박지원 변호사 잠깐 얘기하셨는데 자, 안철수 그러면은 뭐 책임 총리 후보자를 지명을 해요. 취임해서. 그게 첫 번째 하는 거죠. 뭐 이인자 국무총리하고 그걸 하겠죠. 청와대 비서실장. 근데 문제는 총리 후보는 반드시 국회 인준을 거쳐야 돼요. 민주당이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사실은 이게 통합의 예컨대 발목 잡기 모양새가 되는 것도 민주당은 아마 꺼려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방선거가 참 좋은데. 그래서 민주당이 고민을 할 건데 민주당 의원 중에 이런 말을 했던 분이 기억이 나요. 할 만한 사람이 왔을 때는 반대하기 어렵지만 할 만하지 못한 사람 예컨대 뭐 비리라든지 부적격적 사유가 있을 때 그렇다면 쉽게 통과는 안 될 거예요. 저는 실제로는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만만치는 않다. 아마 이것도 다 고도의 정치적 그거겠죠. 정무적으로 완전 배제할 수도 없고 또 완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왔다 갔다 밀당을 하지 않을까. 밀당을 할 것이다. 예. 아마 그럼 뭐 그게 뭔가 이제 정치적인 거죠. 이제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에 뭔가 또 줘야 되겠네요. 그게 이제 그게 정치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안철수 만약에 대표가 이제 만약 총리로 지명이 되면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지금까지는 일반인들 생각할 때 안철수 대표는 뭐 다 여러 번 선거에 나왔으니까 검증 다 돼서 문제 없지 않을까. 근데 실체적으로 보면 항상 이제 제3당이나 제4당 이렇게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그 깊숙이 검증이 된 부분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당 후보 대장동 이런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양측 다 공격을 안 하니까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모르겠어요. 이제 박지원 변호사 말씀처럼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총리로 지명이 됐을 경우에 검증이 시작돼서 어떤 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게 뭐 정말 근데 그게 심각한 문제면 사실은 지명한 사람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럼 야당이 발목을 지금 야당이 이제 되겠죠. 민주당이. 그렇게 돼서 발목을 잡는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여론이 민주당이 안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청문회 하고 이제 최종 그 투표를 할 텐데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제일 중요하다. 그럼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첫 번째 총리인데 만약에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어떤 형태의 내용이 나와버리면 그거는 사실 지명한 사람한테 타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가 기억이 나요. DJP 연합을 해서 DJ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JP 총리 서리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서리로 끝났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좀 지금이랑 다르긴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맞아요. 상황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똑같은 명분이 어느 쪽이 더 크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때 청문회가 또 처음 생겼던 그렇죠. 딱 초반입니다. 예. 참 어떻게 될지 안쓰란하네요. 저는 막 이런 고민이 들어요. 안철수 대표가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 행정 경험이 부족한데 국정 2인자가 돼도 되나? 보통 이렇게 단계 밟아 가잖아요. 행정 경험을. 그래서 우리는 관료가 잡는 건데 아니면 이제 법조인이 잡기도 합니다. 대법관 출신이나 뭐 헌재소장 그래서 뭐 저는 요런 얘기는 개인적 생각이긴 한데 제3의 인물이 가능성도 있어요. 예컨대 김병준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그분은 교육부총리도 했던 일이니까 또 총리까지 뭐 관료에다가 뭐 됐었나요?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충분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좀 한 발 양보해서 김병준 위원장의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인물들이 오늘 다 속보로 나왔습니다. 자, 이 윤당선이 끝까지 안철수 대표냐, 김한길 전 이제 대표냐, 인수위원장 인선을 놓고 고심했다고 보도가 됩니다. 자, 국민통합위원장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장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내정이 됐어요. 최 교수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이거는 예상됐던 거죠, 사실은. 두 분 다 사실은 그 선대위에 처음에 들어갔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선대위를 해체하고 새로 선도본부로 만들 때는 거기서 빠지셨지만 초창기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들어갔었고 그 당시에도 사실은 선대본부로 바꾼 것은 이제 여론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서. 그러나 이분들이 계속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두 분이 영입되면서 이런 자리로 갈 수 있는 위치가 됐다는 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어서 특이한 건 없다고 저는 봐요. 다만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한편으로는 뭐 나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인수위나 이런 데에 너무 그 캠프에 있던 분들이 다 들어가고 외부에 있는 분들이 맞지 않으면 사실은 국민들은 약간 좀 그걸 좋게 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수위에 있는 분들은 좀 새로운 인물, 그러니까 캠프에서 도와줬던 분은 도와준 것이고 그게 어떤 뭐랄까요 공이 돼가지고 뭐 이런 인수위에 들어오고 또 나중에 공직에 가고 이런 일이 되면 국민들은 그거를 별로 좋게 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인수위는 좀 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좋을 텐데 물론 뭐 이분들도 전문성이 없다고 제가 볼 수는 없지만 정치에 오래 했던 분이고 선대위에서 어쨌든 윤석열 후보를 도왔던 분들이니까 이 선으로 좀 물러서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지 않았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거는 임명하는 거야 당선인이 하는 거니까 이게 평가를 어떻게 받을지는 이제 국민들의 평가에 남겨놔야 되겠죠. 저도 조금만 말씀드리면 인재의 풀이라는 거거든요. 윤석열 당선자가 정치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럼 인재라는 거, 인맥이라는 게 아마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윤핵관하고 서초정팀 그 정도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만 지금 쓰던 것 같아요. 또 김한길 전 대표랑은 그때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이라 알려져 있기 때문에 딱 그 사람들만 지금 와서 지금 인수위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플러스면 안철수 정도에다가 한 10% 정도 되는 전문가 그룹들 같은데 결국 저도 우리 최 교수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하는데 더 많은 어떤 전문가나 이런 외부 인사가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우리가 아마 지켜봐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들리네요. 저도 있는데 박지훈 변호사도 있는데 최지봉 교수도 있고 전문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법조인이잖아요. 법조인인데 그 전문법이 없어서 최진봉 교수님 방송통신 쪽에 좀 전문적 예능 전문가 우리 박지훈 변호사.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속보가 하나 나왔어요. 이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 요거 선거 과정에서도 잠깐 들었던 얘기 같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자, 청와대의 검찰 통제를 끊어낸다. 이런 이제 또 맥락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과연 최 교수님 가능할까요? 뭐 하겠다고 그러니까 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검이라고 표현하는 건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검찰 조직에 대한 컨트롤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러면 사실 민정수석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대통령 측근 비리 또 가족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이런 부분들을 조사도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로 인사 사람들 들어왔을 때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 함께 검증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업무를 누가 할 거냐 이 문제예요. 그리고 가족 관련된 여러 가지 혹시나 비리가 생기거나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거냐. 어느 부서에서 그럼 할 거냐 청와대 내에. 이런 부분이 그럼 이런 부분들이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검찰을 민정수석실이 컨트롤했던 그런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는 건 오케이지만 또 다른 업무 민정수석실을 했던 인사 관련된 검증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측근이나 이런 분들 관련된 분 가족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예방
또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뭐 관련 업무 누가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만약 다른 부서 그런 역할을 하는 다른 부서가 없게 되면 그게 사각지도 남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 민정수석실 없댄다면 그런 거 필요한다. 사실은 우리 여가부 폐지도 얘기를 하지만 여가부 업무가 법령상에 제가 알기로 57가지가 있습니다. 그 57가지로 못 없어요. 어디든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민정수석실에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공직사정 비서관 그 세 가지 기능을 없앤다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건지 다른 데 준다는 얘기를 한 건지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검찰에 대한 통제 부분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민정수석실이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지금 사정 얘기도 하고 친인척 감찰 얘기했지만 그거 말고 더 중요한 역할은 검찰에 대한 통제거든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는 곳이 민정실이었습니다. 뭐 그것을 더 강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약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게 이제 없어진다는 거니까. 법무부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죠. 그렇죠. 네, 없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검찰 지금 예산도 본인이 갖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검찰 힘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별다른 얘기 없이 이제 일단 공약대로 이전에 선거 과정에서 얘기했던 내용대로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어디로 가는지 과연 이런 어떤 업무라든지 이런 게 어디로 가는지 그것들 우리가 봐야 되지 민정수석이 없어진다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없어질 수도 없고요. 좀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자, 검찰 개혁의 방향이 현 정부와 새 정부는 완전히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윤석열 이제 후보 시절부터 검찰의 독립성 강화는 검찰에게 예산 편성권도 주고 이제 수사 지휘권도 폐지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민정수석실 폐지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지켜보고요. 대신에 이제 특별감찰관을 늘린다는 얘기는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기로 했어요. 지금. 자, 윤호중, 박지현 투톱. 이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죠. 당내에서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의 목소리를 듣고 옵니다. 그런데 왜 윤호중 비대위원장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게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우리 이제 당이 갖고 있는 이 진영과 패권 정치의 합작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서로 이제 좋은 게 좋은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엮은 건데 과연 저렇게 해서 그냥 그 얼굴로 다시 저렇게 비대위로 간다 그런다면 좀 새로운 이제 우리 청년들도 이제 같이 비대위원 넣긴 했지만 그렇게 한다 그런다면 과연 국민들이 저 민주당이 좀 달라지려고 좀 정신 차렸구나 제대로 좀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많은 거고요. 자, 이 노웅래 의원의 윤호중 비대위는 진영과 패권 정치의 합작물이다. 강도 높은 비판인데. 이게 여러 군데서 나왔어요. 네, 김두관 의원도 비판을 했고 지금 김두관 의원은 조응천 의원도 비판을 했고 이재명 후보를 얘기를 하면서 뭐 비대위원장 얘기 하면서 강하게 좀 얘기를 하고 조응천 의원은 뭐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최선을 다했다. 문제는 민주당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이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 대한 비판들이 안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과연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민주당이 새롭게 변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사인이 될 수 있겠냐의 문제죠. 근데 그게 가장 크다고 저는 봐요. 물론 내부적으로 이제 젊은 그 비대위원들이 영입되면서 저는 절반 정도는 성공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들 그리고 그 민주당이 취약하게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건 긍정적인데 이제 비대위원들 중에 정치인들의 구성을 보면 상당히 개파 나눠먹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뭐 이낙연계 정세균계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변화를 보여주는 거냐. 그럼 그냥 그 논란을 좀 덮고 가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까 노웅래 의원도 얘기했지만 그런 형태로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닌가. 과연 이렇게 해서 지방선거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게 저는 이제 내부적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면적인 쇄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비대위 구성이 아니라 그냥 봉합하고 가는 듯한. 근데 봉합이라고 하는 건 언제 터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근본적인 해결을 담지 못했다. 박 변호사님. 저는 조금 달리 보는 측면이 어떻게 구성되든지 간에 한쪽에서는 비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돼도. 패장들이에요. 승자는요. 조금 어떻게 하든 간에 다 칭찬받고요. 지금 국민의힘. 잘 되죠. 뭐 인수위 이상하게 해도 아무 상관없이 진짜 칭찬할 거고
지켜봐야지요. 아니 당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민주당 같은 경우 어떻게 구성하든지 간에 반발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윤호중 원내대표인데 그거 안 남기면 또 누가 있습니까? 저도 그 생각도 들어요. 지도부 총사퇴했고. 그 방법이 없지 않나? 원내대표 한 명 남아있지 않나? 근데 그 구성들이 이제 일부 조금 비대위원이 말이 맞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뭐 공감하는 측면이 있으면서도 결국 이제 짜여진 거거든요. 미래를 향해 가야 될 측면 아닌가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라는 박빙의 차이로 졌지만 이 민주당 후보로는 최다표를 또 모은 건 사실이다. 그래서 김두관 의원 이재명 비대위로 가야 한다 주장했는데 두 분 의견 짧게 들어볼까요? 최 교수님. 일단 비대위원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차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치 복귀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왜냐하면 자산이에요. 자산. 민주당이 자산인 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많은 지지자들이 마음속에 엄청난 상처를 안고서 이재명의 복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은 논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방선거라는 게 사실은 물론 전국 단위 선거긴 하지만 지역 그 당협위원장 중심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걸 책임지고 이재명 전 후보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이걸 치룬다? 그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큰 그림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8월 전당대회 정도에 복귀하는 쪽으로 대표로 복귀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오는 여름 8월 전대에서 당대표로 복귀.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뭐 얘가 얘기를 들은 건 아니고요. 아주 큰 자산을 얻은 거죠. 민주당은 졌지만 뭐 이재명이 이겼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이재명이라는 아주 훌륭한 아주 강력한 자산을 지금 얻었는데 그 자산을 어떻게 사용하냐 이 부분에 지금 논쟁 같아요. 지방선거라도 지금 이겨야 된다. 빨리 좀 쓰자라는 한편의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최 교수님처럼 좀 멀리 보면서 총선도 해야 되고 나중에 또 더 나아보면 다시 또 대선이 또 5년 후 돌아오면 그때까지 넉넉하게 보려면 이재명 지금 지사 이재명 후보가 빨리 나온 게 맞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은데 딱 그 차이 같아요. 그 차이에서 빨리 나와서 지선이라도 좀 하라 원하는 사람들이 비대위원장 같은데 저도 사실은 최진명 교수님 생각이 비슷하거든요. 지금 나와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지금 0.73% 졌긴 졌지만 그게 바로 반영이 돼가지고 지선에 강력하게 이길 수 있는가 그 부분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8월에 만약에 당권 잡고 내후년에 출마해서 중앙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의회에 입성하고 이러면 문재인식이죠. 문재인 코스와 똑같은 거죠. 문재인 대통령 되는 코스랑 한번 재수하면서 아예 똑같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똑같습니다. 바람직하다? 아니 바람직한 게 아니고 제가 뭐 누구한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게 더 위험도가 적다는 거예요. 위험도가 지방선거를 져버리면 비대위원장 다 책임 다 져버려야 돼요. 어쨌든 천천히 쌓아가라. 그게 제가 봤을 때 위험도가 적은 길을 가야지 자꾸 이게 모아임 도식으로 가는 건 좀 어렵겠죠. 이게 비대위원장이냐 뭐 당권이냐 뭐 물어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KBS 힘증 출구조사에 따르면요.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 25%가 이번에는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했다고 나왔어요. 비대위, 민주당 내홍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민주당의 짧은 조언을 한 말씀씩 주시는 걸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갈등이 부각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제는 힘을 모을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있어 지금 지선이 얼마 남지 않아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이 자꾸 노출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다. 힘을 모아라. 일단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잘 넘어가야 그래야 다시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양보하고 본인의 맛과 뜻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로 뭉쳐서 뭔가 그 결합된 힘을 보여줘야만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럴 때서 여유를 찾아야 됩니다. 여유를 찾아야 된다. 조건은 좋아요. 다수당이고요. 지선도 있고 성적표를 계속 매길 수 있어요. 2년 후에 총선도 하고요. 잘만 하면 뭐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유를 갖고 뭐 통합이든 뭐든 잘 끌어가는 방식이 국민들한테 눈살 찌푸리지 않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급하게 가지 말아라. 가지 마라. 야, 사실은 지방선거 17개 광역 지역을 놓고 두 분께 몇 대 몇 물어보고 싶지만 이건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전 오늘까지 같아요. 2달 반 정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간 이슈 먼데이 최진봉 교수 박지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화이트데이인데요. 사탕이 없어서 오늘 초콜릿을 드린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이제 한글 자음으로 미음 초콜릿. 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바로 그 초콜릿이고요. 저희 어릴 때는 뭐 단추 초콜릿 이렇게 불렀는데, 자,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전 세계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국제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국제본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오늘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문평론가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현재 벌써 3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간의 회담은 계속 이어지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8일 그리고 3월 들어서는 3일과 7일 세 차례 회담이 있었고요. 네. 또 10일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드미트리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터키에서 고위급 회담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별다른 성과가 없었어요. 하지만 상당한 진전은 있었다라는 얘기가 양쪽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4차 회담을 화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4차 회담 이후에는 그래도 좀 구체적인 성과가 발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조금 해보고요.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스라엘에서 이 푸틴 대통령과 만나는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러시아 측은 일단은 사전 조율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간의 3자 통화를 했는데 여기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이용한다면서 여전히 전쟁의 책임을 우크라이나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나지 않을까 했는데 이건 아직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푸틴 대통령은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이용한다라고 얘기했지만 민간인들 피해는 또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교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러시아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서부라든지 서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지역이다 이렇게 여겨졌었는데 공습이 여기까지 이제 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13일 이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국경과 불과 24km 떨어진 야보리우에 있는 국제평화안보센터가 공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35명이 사망하고 134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방 국가가 지원하는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흘러들어가는 주요 통로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런 무기 수송 합법적인 공격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계속해서 경고를 해왔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이 지역에 대한 폭격도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서남부 도시인 이바누 프랑키우스의 공항도 러시아군의 공습 표적이 됐고요. 또 계속해서 이제 소식을 듣고 계시겠지만 키이우 수도죠. 키이우 외곽에 있는 이르핀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여기에서 격렬한 시가전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데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전직 뉴욕타임즈 영상기자 1명, 이분 뭐 다큐멘터리 감독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사망을 하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일째 러시아군에 포위돼서 전기, 난방, 수도 등이 모두 끊긴 그 남부의 마리우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공습이 계속돼서 뭐 민간인들 사망 계속해서 뭐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필품과 의약품을 실은 차량 진입이 여기에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2의 도시죠. 하르키우, 그리고 키우에서 북동쪽으로 150km 떨어진 체르니히우에도 러시아의 폭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민간인만 계속 다치고 또 식량과 이 약품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이게 정말 좀 암울한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서방 국가들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어서 이게 러시아는 중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런 소식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은 러시아군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과 또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죠. 스팅어를 포함해서 우크라이나에 2,474억 원 규모의 군수품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자국 조종사들이 추가적인 훈련 없이도 바로 몰 수 있는 러시아제 미그 전투기를 좀 지원해달라 이렇게 동유럽 국가들에게 요청을 했고요. 폴란드는 이에 대해서
자국 공군이 운영하던 28대의 미그 29 전투기 전량을 독일 주둔 미국 공군 기지에 배치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허락이 지금 떨어지지 않아서 제대로 된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고 있고요. 미국 타임즈하고 워싱턴 포스트가 러시아가 중국의 군사 장비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도 중국이 러시아를 도울 준비를 하고 있는 징후가 있다. 미국이 이 사실을 동맹국에 알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근데 미국 당국은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돕는 경우 대가가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했고요. 이에 대해서 중국은 우리는 지원 요청 들어본 적 없다 이러면서 지원 요청서를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만나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를 돕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네. 중국 상황도 지금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의 전쟁이 언제까지 길어질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지원을 할 수도 없고요. 지금 러시아가 사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있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한테도 이 제재를 가하겠다고 미국이 지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선뜻 러시아에 어떤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지원을 하면 제재는 확대가 되겠죠. 그건 불보듯 뻔히 보이는데. 자, 지금 뭐 전 세계가 침략자 푸틴, 어쨌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공한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비판은 상당히 많고 전 세계에서 지금 반전 시위도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유럽이 가장 격렬하게 반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유는 그겁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어쨌든 유럽 대륙 안에 있는 나라이고 우크라이나가 무너지게 되면은 유럽 전체의 안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어떤 겪는 두려움이나 어떤 공포는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베를린이라든지 바르샤바, 런던, 로마, 밀라노 등 유럽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대대적으로 열렸습니다. 뭐 베를린 외에도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슈투트가르트, 라이프치히 등 독일 전역에서 모두 12만 5천여 명이 반전 시위에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프란치스코 교황도 대량 학살을 중단하라면서 러시아에 용납할 수 없는 무장 공격을 강도 높게 규탄을 했습니다. 자, 러시아의 침공을 피해서 외국으로 탈출한 우크라이나인이 12일 현재 269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이 중에서 60%를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뭐 난민에 대해서 유럽 전역이 사실 약간 부정적인 반응이 그전에 있었다면 이번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해서는 유럽 각국이 적극적으로 이 난민 수용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반푸틴, 반전쟁 시위 벌어지고 있다고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벌써 15,000여 명이 체포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 반전 시위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37개 도시에서 또다시 시위가 벌어졌고 수백 명이 체포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내에서 영업을 중단하거나 철수를 발표하는 서방 기업들 행렬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러시아 검찰이 자국 정부를 비판하는 자국 내 서방 기업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상표권을 포함한 자산을 압류하겠다. 이렇게 위협과 협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 강공으로 가고 있네요. 반전 평화 시위가 러시아 내부에서만 해도 처음에 3천여 명, 7천여 명, 이제는 뭐 15,000여 명. 그런데 다 이들을 잡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타깝습니다. 자, 이 전쟁의 참혹함은 벌써 이제 3주를 넘기면서 전 세계에 타전되고 있는데 일본은 이 헌법의 자위대를 명기하려는 움직임 또다시 시작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일본이 군국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군사 강국화를 추구하게 되면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고통을 지금도 겪고 있는 이 아시아 국가들은 더더욱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책임을 물어서 이 일본의 전쟁 무력 행사의 영구적 포기 그리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이 힘을 보유하지 않는 그런 걸 규정하고 있는 평화헌법, 일명 일본 헌법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뭐 사실상 군대에 준하는 자위대를 창설해서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자위대 자체가 위헌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13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집권 자민당 당 대회에서 자위대 명기를 포함한 헌법 개정에 대해서 완수하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언한 겁니다.
물론 개원의 날 되어서 기시다 총리 계속해서 올해에는 꼭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밝혀왔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국제본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간식 받으실 분 발표드릴게요. 6578-3887-5257 1788-1728-6587님입니다. 오늘 준비한 최영일의 시사본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